네, 뉴스타트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주말부터 폭염의 기세가 조금 꺾였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 200명대였던 온열 질환자 수도 100명대로 내려섰습니다. 하루 전과 비교하면 80명 넘게 줄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집계한 지난 8일 하루 발생 온열 질환자 수는 131명입니다. 지난 5일 225명으로 발생 온열 질환자 수가 정점을 찍고 지난 7일에는 213명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증가세가 한풀 꺾인 겁니다. 8일 발생한 사망자 2명은 각각 인천과 강원에서 나왔고 누적 28명이 폭염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특히 이번 달 들어 환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난 1일부터 8일 사이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1,400여 명. 지난 5월 15일 집계 시작 이후 누적 3,200여 명 가운데 43.9%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사망자 역시 12명으로 전체 사망자 가운데 40%를 넘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65살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 질환자의 35.7%로 가장 많았습니다.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실외에서 발생했고 질환 유형별로는 열탈진이 61.1%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극한 기온이 지났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철저히 물 자주 먹고 그늘에서 충분히 쉬어가면서 부득이 일할 경우에는 쉬어가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폭염특보 발령 때 야외 작업 중지 같은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도심 온도를 낮추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도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올해 발생한 가장 강력한 태풍 돌핀이 중국 동부 연안에 상륙했습니다. 100만 명 넘는 주민이 긴급 대피한 가운데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 등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경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쏟아지는 폭우에 한 치 앞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거리에는 벤치가 나뒹굴고 가로수는 당장 꺾여 나갈 듯 불안하게 흔들립니다. 제13호 태풍 돌핀이 일요일 오후 중국 동부 저장성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42m. 사람이 똑바로 서 있거나 걷지 못할 정도의 위력입니다. 现在呢，我们已经处在台风中心附近，受到台风眼墙的影响，整个玉环正在经历着特大暴雨，阵风达到了16级。 저장성뿐 아니라 상하이도 태풍 영향으로 이미 도로와 주택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든 지역은 항공기 운항이 무더기로 취소됐고 고속철 일부 구간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공사 현장 작업은 멈췄지만 태풍에 노출된 시설물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태풍의 위세에 동부 연안 주민 100만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오늘까지 최대 500mm에 이르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태풍은 내륙으로 이동하며 세력이 약해지겠지만 폭우로 홍수와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는 태풍 경보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댐 방류와 시설물 안전 점검을 벌이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뽑는 강원 TK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눌렀습니다. 박빙 승부는 여전한데요. 이제 후보들은 최대 승부처인 호남과 수도권에서 사활을 건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강원과 대구 경북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1위를 지켜냈습니다. 권리당원 투표 결과 김 후보는 48.54% 득표율을 얻으며 2위 정청래 후보를 4.14%포인트 앞섰습니다. 하루 전 제주 인천에 이은 2연승으로 누적 득표율에서도 정 후보를 1.48%포인트 앞서며 조금 더 격차를 벌렸습니다. 7.06%라는 다소 저조한 성적표를 받은 송영길 후보는 누적 득표율도 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당권 레이스가 종반전에 접어들면서 주자들 간 신경전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6.3 지방선거 책임론을 고리로 한 김민석, 송영길 후보의 협공이 두드러졌습니다. 김 후보는 내년 강릉 서울 재보궐선거가 열리면 최상의 결과를 내고 재신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배수진을 쳤고 송 후보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말실수를 해서
한 지역을 뺏기는 일도 없을 것이고 중앙당이 입장을 못 정해서 한 지역을 놓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척결시켜야 될 정치 세력을 지지율이 역전되기도 하는 이러한 세력으로 부활시켰다는 것이 가장 뼈아픈 대목 아니겠습니까? 이에 정 후보는 신천지 의혹 제기로 민주당이 갈라졌다. 노선보다 의리가 제일 중요하다며 1위 후보 견제에 집중했습니다. 반명 외치면서 분열 외치면서 근거 없이 신천지를 외치면서 어떻게 총선을 이긴단 말입니까?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한민수 후보와 친명 박선원 서미화 김용 후보가 여전히 당선권입니다. 다만 강원과 대구 경북은 권리당원 비중이 크지 않은 만큼 TK 5% 가산을 반영해도 전체 판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 경선이 치러지는 호남과 서울 경기가 권리당원 비율이 70%에 달하는 최대 승부처로 후보들은 저마다 승기를 잡았다며 막판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점차 매물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는 이뤄지지 않는 중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인데요. 정부는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서울 아파트에서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3일 6만 400여 건에서 9일 6만 2,500여 건으로 2,100여 건, 3.4% 늘었습니다. 서초구가 6.1%, 강남구가 5% 늘었고 영등포구, 용산구 순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돈줄이 막혀 매수세는 없습니다. 한두 개씩 더 계속 나오기는 해요, 지금은. 아직 특별하게 없어요. 워낙 없으니까. 문제는 집주인의 실거주 선택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입니다. 이미 올해 성북구와 노원구 전셋값이 10% 안팎으로 오르는 등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의 5배가 넘는 6.53%가 올랐습니다. 정부는 공급 대책을 막판 조율하고 있습니다. 신속 공급이 가능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사업에 대한 지원책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펜식 사회가 모든 지금 불안정을 낳았다고 보기 때문에 비아파트 쪽에서는 좀 심하다 할 정도로 공급을 확 풀어서 결국은 전월세 시장을 안정을 시켜야 된다. 또 준공업지구에서 추진 중인 2만 7천 가구 공급에 속도를 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면적의 3.3%를 차지하는 준공업 지역은 물레동과 성수동 등 산업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거와 상업 등 다른 기능도 함께 수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용도 지역입니다. 준공업 지역과 함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통해 강남 3구를 포함한 서울 도심에 2만 가구 이상을 신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지만 신속한 주택 공급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30년까지 수도권 신규 주택 135만 가구 달성 목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공급 정책의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중동 상황 알아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강경 요구에 신중하고 조용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모지타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추가 영상을 공개하며 미국의 전쟁 피해 배상 등 조건 수용을 촉구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정 특파원, 이란의 요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온라인 매체인 악시오스와의 통화에서 이란 문제에 대해 로키, 저강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부분적으로 협상하면서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으며 돈이 완전히 떨어진 이란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이 군인들에게 줄 돈도 없다며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이란 정권의 경제 위기를 더 악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거하기 전에 이란에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다며 신속한 합의를 고강도로 압박한 것과는 많이 달라진 발언인데요. 당시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I want to give them every last chance before decapitation. This is a last chance for them to sign a good document.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에 대해서는 항상 잘 해결되곤 한다, 잘 해결될 것이라며 마치 체스게임 같다고 말했습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오만과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합의 발표를 미루고 있는 데 대해서도 불만이나 분노를 드러내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새 군사 공격을 지시하기보다는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했다고 짚었습니다. 최근 이란이 미국을 향해 전쟁 피해 배상과 중동 지역 내 미군 철수 등 6대 요구 조건을 제시하면서 협상 타결 여부는 불투명해진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일단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채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란은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게 과거 모습일 가능성이 크다고요? 네, AP통신은 모즈타바가 이슬람 율법을 강요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이란 반관여 메흐르 통신이 보도했다면서 10여 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영상이 찍힌 시간과 장소는 파악되지 않는다며 지난 3월 공개됐던 모즈타바의 모습이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모즈타바는 지난 2024년 이슬람 율법 강의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최근 찍힌 영상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IRNA 통신 등 이란 국영 매체들은 또 모즈타바가 지난달 말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만나 경제와 군사 현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나흘 전 하메네이와 소통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말한 것과는 상반되는 주장입니다. 최근 이란 반체제 매체에서 보도된 모즈타바 위독설 등 건강 상태를 둘러싼 의문을 불식시키고 최고 지도자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주장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을 향해 전쟁 피해 배상금 등 이란 조건을 수용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지 않을 거라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해당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آمریکا به هر حال آنچه که نقض کرده در یادداشت تفاهم رو جبران نکنه امکان شروع مجدد مذاکرات وجود نداره. بله تبادل پیام از طریق واسطه‌ها 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 내 여당인 공화당이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우위를 잃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네요. 네, 미국 CNN 방송이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도했는데요. 지난 6일 발표된 로이터 통신 여론조사 결과 전쟁과 테러 분야 지지도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사실상 동률의 지지도를 기록했습니다. 로이터는 2024년 12월 해당 질문을 시작한 이래 오차 범위 아니긴 하지만 민주당이 공화당을 앞선 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폭스뉴스가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경제 분야에서 민주당이 54%, 공화당이 45% 지지를 얻으며 민주당이 9%포인트 앞섰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 개시뿐 아니라 글로벌 관세 부과처럼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책들이 초래할 파장을 크게 잘못 예측했음을 보여주는 듯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백악관은 민생 물가가 여전히 높다면서도 관세가 고물가 주범이란 지적은 반박했습니다.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CNN과 인터뷰에서 식료품값과 기름값은 여전히 기대보다는 높다면서도 걸프 지역 상황이 해결되도록 조처한 만큼 대폭 떨어질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주요 물가 지표가 둔화 양상인데다 관세 덕분에 기업들이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옮기고 있다며 무역 정책은 매우 성공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가자지구 평화안에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마스가 완전히 무장 해제할 때까지 가자지구에서 철군할 수 없다며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강요 회의에서 15개 항의 문서를 거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가 하마스와 합의한 평화안에 대한 수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한 겁니다. ישראל שוללת את מסמך 15 הנקודות. שמעתי שאומרים לא אמרתם, אמרנו, אבל הנה אני אומר עוד פעם, ישראל שוללת את מסמך 15 הנקודות. 특히 하마스 무장 해제와 이스라엘군 철수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합의한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צה"ל לא יבצע נסיגה כלשהי עד פירוק החמאס מנשקו.
וכשאני אומר פירוק החמאס מנשקו, זה אומר הנשק הכבד, הנשק הפחות כבד, והנשק הקל, כל הנשק. 미국 언론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15개항 합의안을 위대한 성과라고 내세웠던 트럼프 대통령 뜻을 정면으로 거슬렀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적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합의안을 유일한 대안으로 평가했다는 글을 SNS에 올리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모처럼 평화를 꿈꿨던 가자지구 주민들도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طبعا احنا يعني انصدمنا في اللي هو رفض نتنياهو بخطة ترامب. كنا بنين الأمل عليها إنه ينتهي الحرب وينتهي القتل. 알자지라는 이번 거부 선언이 10월에 치러질 이스라엘 총선에서 극우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8월 10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 후폭풍이 거세다는 중앙일보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종부세 관련 불만이 닷새 만에 2,500건에 육박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도 1,600건이 넘는 의견이 달렸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사라지게 되고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특히 고령 1주택자의 반발이 큽니다. 20, 30년 전에 사놓은 집 한 채 가격 뛴 게 내 잘못이냐, 이게 투기냐는 거죠.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세대도 불똥을 맞게 됐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서 제외돼서 2028년부터 공정시장 가액 비율 80%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27년 안에 집을 팔면 된다는 입장인데 각종 규제로 매수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를 더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편안도 반발이 커서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는데요. 경제정책 신뢰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B2의 후유증으로 마이너스 통장 연체율이 확 뛰었다는 한겨레 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5대 은행 기준으로 올해 6월 말 마통 연체 금액이 947억 원, 연체율은 0.22%입니다. 작년 말보다 연체율이 0.04%포인트 올랐는데요. 이게 수치로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특히 20대는 0.33%, 60대는 0.37%로 평균보다 연체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마통 잔액도 39조 9천억 원에서 43조 3천억 원으로 8.5%가 늘었습니다. 증시 과열 때문에 빚을 내서 투자했다가 손실 보고 이자도 못 내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20대는 소득과 자산이 적고 60대 이상은 은퇴 후에 상환 여력이 부족해서 더 위험합니다. 전체 신용대출 연체율 평균이 0.35%인데 20대는 0.67%, 60대는 0.59%로 훨씬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에 증시가 조정을 강하게 받았죠. 투자 손실과 이자 부담이 겹치면서 앞으로 B2 투자자들의 연체율은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다음 경향신문 기사는 여름철에 순간정전 발생이 집중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깜깜해진 원인을 보니까 바로 까마귀 때문이라고 하네요. 최근 3년간 4월에서 순간정전은 매해 늘어나는 추세고요. 올해는 6월까지 126건 있었습니다. 전체가 약 40%가 여름철에 발생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조류 접촉입니다. 새들이 전신주나 전선 위에 앉거나 전신주에 만들어진 둥지가 전선과 맞닿는 경우입니다. 여름철에 집중되는 이유도 조류의 생태적 특성과 연결돼 있는데요. 매년 6월쯤에 까치와 까마귀의 번식기가 끝나면 둥지 속 어린 새들이 밖으로 나오는데 비행이 서툴다 보니까 전신주와 충돌하면서 감전사고를 낸다고 합니다. 조류 서식지가 줄면서 도심에 출몰하는 개체수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전 예방을 위해서 도심 속 생태 환경 관리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끝으로 오픈AI가 차세대 모델인 아스트라의 개발을 일부 중단했다는 기사 보겠습니다.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 공격에 나설 위험이 있다는 건데 동아일보가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오픈AI는 지난 1일 아스트라가 수학난제 10개를 풀었다고 밝히면서 그 존재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엿새 만에 사이버 공격 능력 우려로 개발이 중단됐습니다. AI 개발사가 통제 우려를 이유로 AI 모델 개발을 늦춘 건 이례적입니다.
오픈 AI뿐만 아니라 최근 주요 AI 모델들의 통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엔스로픽의 클로드와 미토스, 중국 기업 문샷 AI의 키미 K3가 외부 시스템에 무단 침투한 게 대표적입니다. 모두 최근 한 달 사이에 보안 시험 과정에서 사람의 지시 없이 AI가 스스로 벌인 일입니다. 성능이 고도화되면서 인간이 예상치 못한 방법까지 찾아낼 정도로 발전한 거죠. 기존의 보안 능력이 AI 성능 향상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비대칭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인데요. AI 평가 환경의 보안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8월 10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4월 강원도 원주에서 인도를 덮쳐 10대 중학생을 숨지게 한 구급차를 운영한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 횡성지부가 불법으로 명의를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당시 사고를 낸 대한인명구조단 횡성지부 구급차 기사 A씨는 다른 사설업체의 지시를 받고 강릉으로 환자를 태우러 가다가 사고를 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A씨의 4대 보험과 급여도 출동 지시를 한 사설업체에서 지급했던 적이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사실상 대한인명구조단 구급차가 사설업체의 영리활동에 활용된 걸로 의심되는 상황인데요. 응급의료법상 구급차 명의를 빌려주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네, 이렇게 환자 없는 사설 구급차에 어린 중학생이 목숨을 잃었지만 응급의료법 위반과 관련한 경찰 수사와 보건당국의 조치는 더디기만 합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가슴은 오늘도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경찰은 15살 중학생의 목숨을 앗아간 사설 구급차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인명구조단이 사고를 낸 사설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정황과 관련한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수사는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사설 구급차 운영에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파헤쳐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교통과에서 사고 처리 외에 불법 명의대여 여부까지 들여다보기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의대여 의혹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데다 구체적인 물증 없이는 강제 수사를 벌이기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관리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떨까요? 손을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복지부는 법인 설립 인가만 내주었을 뿐 지도 감독 권한은 서울시에 맡겼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실제 운행 현황이나 지부 관리는 각 지자체와 보건소가 담당할 일이라고 반박하지만 보건소 생각은 또 다릅니다. 우리가 이 법인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도 미약하다. 계속 복지부에다 얘기하거든요. 서울시에서 걔네 없애. 우리는 법 못 받고. 건강지침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았고 법적으로는 뭐 저희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명의를 주고받으며 난폭 운전으로 사망 사고가 나도 여기에 책임을 물을 명확한 기관이 없단 얘기입니다. 그러는 사이 부모는 아직도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며 누군가는 이 무참한 죽음의 이유를 꼭 밝혀달라 호소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네, 지난주였죠.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일주일 동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도 당과 정부도 손질을 시사했는데요. 정책 신뢰를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 3일 딱 일주일 전에 발표된 세제 개편안, 이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는 것 같아요. 또 오늘은 두 가지 측면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부동산, 그 다음에는 금융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시장 관련해 갖고는 지금 의견 접수가 쇄도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재정경제부가 4일 입법 예고를 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하고 소득세법 개정안 관련해 가지고 예. 9일 오후 5시 기준으로만 해도 4천 건이 넘는 입법 의견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가장 지금 뭐 입법 요구가 많이 나오는 것이 의견이 많이 나는 게 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과세를 올리다 보니까요. 당연히 이 실거주 요건에 대해서 예외 적용을 폭넓게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 예를 들면 조부모가 손자를 돌보기 위해서 자녀 사는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본인 소유 주택이 비는 경우 같은 경우, 아니면 리모델링 공사로 장기간 이주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다 예외 적용을 해달라라는 의견이 빗발치는데 너무나 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들어보면 딱하지 않은 사정이 없고 이러니까 예외 그렇죠. 적용을 예. 나도 해달라 이런 요구는 당연한 것이니까 애시당초 이렇게 뭐 거주 여부를 가지고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투기 세력으로 몰고 이런 정책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세법 개정안도 너무 지나치게 복잡하게 나오고 말씀하신 그런 잡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많이 당황을 하는 그런 기류들이 일기고 있는데요. 일단 세제 개편안이 나오고 나서 서울의 아파트 매물 쪽, 강남 쪽을 중심으로 나오고는 있나 봐요. 그런데 이게 전혀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지금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 가장 타겟이 되는 것이 서초구와 강남구, 즉 종부세 부담이 급등을 하는 네. 40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시세 기준으로 40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78%가 몰려 있는 서초구와 강남구를 타겟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상한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오랜 기간 거주를 했던, 그 지역에 거주를 했던 고령 은퇴자들한테 이제 집을 내놓게 하는 네. 목적으로 제도가 설계된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대출 규제 때문에 지금 25억 원이 초과가 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이 2억 원밖에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40억 원이 초과되는 아파트에 매물이 나와봤자 2억 원밖에 주택담보대출이 안 되니까 살 사람이 없다. 예, 그렇죠. 예. 현금 부자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예. 그러니까 현금 부자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 현금 부자가 아닌 사람한테 팔려면 결국은 누구예요? 현금이 많은 사람만 매도인 금융, 셀러 파이낸싱으로 이제 근저당을 설정해 주면서 돈을 뭐 몇 억 가까이 나중에 받고 팔 수 있는 그런 현금 부자만 팔 수가 예, 있어야 예. 되는데, 고령의 은퇴자들 같은 경우는 어렵죠. 국민연금 말고는 소득이 예. 없으니까 셀러 파이낸싱을 뭐 턱턱 내주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매물이 지금 쌓이는 증가 속도가 서초구하고 강남구가 지금 1위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은 체결되지가 않고 현금 부자만 팔 수도 있고 현금 부자만 살 수도 있는 그들만의 잔치가 되는 예. 이런 세상을 원하는 게 정말 정부의 목적인지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목표가 불명확하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또 묶여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정책의 앞뒤도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수도권 대부분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다 보니까 이땐 규제 지역을 갖다가 집을 사게 되면 4개월 이내에 입주해서 2년간 거주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그 집에 누가 세입자가 있게 되면 4개월 이내에 입주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세입자의 임대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입주가 불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난해 11호 대책 때 이 똑같은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11호 대책을 기점으로 그래서 보완책이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그 보완책이라는 것이 올해 12월 31일에 끝나는 거죠. 올해 12월 31일에. 그런데 이번에 사실 또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12월 31일 기준으로 작년 올해 5월 10일 기준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한 경우에 한해서는 이제 4개월 이내에 실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유예해 주기로 했는데, 이 특례가 올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종료가 되면 지금 세제 개편안에 따라서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세입자가 있으면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걸 새로 바꿔줘야지만 거래가 되는데, 결국 이것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고 개인의 주택이라는 것은 사유재산인데, 이것을 파는 거에 대해서 정부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제가 정부가 나오는 정책이 서로 상충되고 이럴 수밖에 없어서 다시 또 재검토를 해야 되고, 그러면 애시당초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면밀히 검토해서
나오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주일 만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정책을 제대로 검토하고 내놓은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보자면은 지금까지는 고가 주택자들 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냐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후폭풍이 더 큰 게 임대차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월세 시장들 지금 굉장히 불안해지고 있다 그러는데 왜 이런 고가 주택에 대한 세부담이 전월세 시장으로까지 이전이 되는 겁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측면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고가 주택자라고 해서 국민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네. 당연히 고가 주택도 그동안에 소득세 성실히 납부해가지고 축적된 자산을 바탕으로 산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세금을 많이 떼든 말든 상관할 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치인들의 발상 자체가 이상한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고가 주택에 과세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게 서민들한테까지 그 파급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또 오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비거주 1주택자, 그다음에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증세를 했더니 그 파급 효과가 연이어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풍선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미 나오고 있죠, 지금. 그래서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보유세를 늘리게 되면 초고가 주택이 있는 서초구 강남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이 보유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인접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인접 지역의 집값이 연이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인접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집값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뭐 마용성 지역 이런 데서 더 외곽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거주 1주택자들에게 이제 보유세 부담이나 거래세 부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올리게 되면 비거주 1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 보유세와 장기 거주 특별공제에서 분리하니까 실입주하겠다고 집주인들이 실거주하겠다고 들어가게 되니까 이 핵심지부터 당연히 전월세 주택의 공급이 급감할 수밖에 없어서 거기에 살던 세입자들은 더 외곽으로 밀려나는 이런 파급 효과가 연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픽으로도 계속 보여드리고 있었는데요. 노원이라든지 강서, 구로구 쪽에 거래량이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덜 똑똑한 한재 쪽으로 수요가 몰리고 이 과정에서 임대차 시장은 더 불안해진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당 쪽에서도 당정 조율을 거쳐서 보완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는데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세법 개정안 부동산 관련돼서 이것만은 반드시 좀 고쳐야 된다. 어떤 거를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은 이것만은 고쳐야 될 수준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모든 전반적인 정책에 지금 있어가지고요. 툭하면 정책을 갑작스럽게 면밀한 검토 없이 내놓은 다음에 이 정책을 기존의 것을 갖다가 소급 적용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도 상한이라는 것을 설정을 하면서 기존의 것을 소급해서 적용을 하죠. 그러면 주택을 갖다가 구매하는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자기 은퇴 후까지 대비를 해서 수십 년에 걸친 장기적인 투자 결정이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덜컥 소급 적용을 해버리니까 투자자들이 당연히 당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일생일대 최대 쇼핑이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소급 적용 자체가 문제다. 이건데 이게 부동산 관련된 이번에 세제에만 나온 게 아니라 주식 관련해서 IS가 관련 것도 소급 적용. 툭하면 소급 적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소급 적용에 대한 기본적으로 소급 적용 자체가 위헌은 아니지만 소급 적용은 법적인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결코 좋은 법안이라고 볼 수는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어떤 보완 같은 것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역시 공급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급 대책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러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 걸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공급 대책은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더해서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라는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대책 같은 경우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고요. 그동안의 유휴부지, 늘상 나왔던 유휴부지인데 이것은 전 정권 때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서초구에 있는 서울에 있던 조달청 부지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도 전 정부부터 이미 나왔던 얘기고요.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도 전 정부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지자체 장과의 협의가 있어야 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5, 6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쉽사리 여기를 통해서 속도감 있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아파트를 통해서 공급을 늘리겠다. 중공업 지역의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것도 실제로는 속도감 있게 공급을 늘리기 3기 신도시 뭐 주택 아직 안 공급을 되고 있죠. 속도감 있게 하겠다. 여기서 뭐 환경 영향 평가와 거주민 보상 이런 걸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서 속도를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실수요자들한테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속도감 있는 공급이 나올지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벨트 해지나 유휴부지 이런 것들은 항상 나왔던 이야기고요. 작년에 공급 대책에도 이 내용들이 들어갔다가 오히려 시장에 실망감을 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현실적으로 공급 대책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서 시장에 안도감을 줘야 된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책 기조가 시장 친화적으로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강한 신호를 주는 것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서울의 유휴부지 이런 것들을 개발한다고 하는 소리는 옛날부터 나왔지만 지자체와의 협의, 지역 주민의 반발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고요. 결국은 민간이 가지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을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래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좀 완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성을 끌어올려서 민간 내에서 공급을 활성화하는 그런 정책 기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현실적으로 뭐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급 부족을 달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이번에는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13일을 전후해서 나온다고 하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조금 전에 앞서서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해줬습니다마는 금융과 관련해서도 이번 세제 개편안에 담긴 내용 큰 논란이 됐습니다. ISA. ISA가 뭐길래 이번에 뭘 어떻게 바꾼다고 했길래 이렇게 논란이 커졌던 겁니까? 예, 이번에 ISA를 정비를 한다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문제는 생산적 ISA라는 것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 이자 배당 전액 비과세를 한다는 뭐 파격적인 혜택, 상한을 설정하지 않고 전액 비과세를 한다는 파격적인 혜택을 도입을 하면서 생산적 ISA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제한을 뒀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격적인 혜택을 준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여기서도 소급 적용이 나오죠. 소급 적용이 나와서 기존의 뭐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의 기초 자산을 형성하고자 하는 수단, 절세의 수단으로 써왔던 일반 ISA를 정비한다라고 하면서 소급 적용이 나왔는데 무엇이냐면 그 한도. 1년에 2천만 원 가까이 투자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뭐 여유 자금이 없어서 예를 들면 500만 원만 투자를 했다. 그러면 1,500만 원이 한도가 남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음 해로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4년까지 넘길 수가 있었는데 이 한도가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것을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렸고요. 원래는 이게 기본적으로 의무 납입 기간이 3년이 넘어가면 기존의 일반 ISA를 갖다가 계속 본인이 원하면 연장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5년까지만 연장하는 걸로 정해버렸죠. 기한을. 근데 그러니까 문제는 예전에는 계속 연장이었는데 이제는 5년 단위로 새로 가입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5년 뒤에 새로 가입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죠. 일몰을 도입을 해가지고 2029년으로 일몰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2029년 전에 정치권에서 다시 이거를 재가입할 수 있게 터주지 않으면 재가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일몰 전에 생산적 ISA로 갈아타라는 강한 신호가 아닌가. 그래서 기존의 일반 ISA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뭐 S&P 500이라든지 이런 ETF 상품에도 투자가 가능했는데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것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냐 해서 뭐 청년층을 대상으로 강하게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논란이 컸고요.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라는 게 절세를 목적으로 한 경우가 많은데 이렇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 투자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술대에 오르면서 이 양쪽이 다 논란이 커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야 이거 제대로 좀 검토해서 보완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정책의 어떤 신뢰성을 긁을 그런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 당연히 문제가 된다. 이것은 사실 대표적으로 제가 경제학자로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동태적 비일관성 문제라고 거시경제학에서 맨날 나오는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쉽게 말씀해 주시면. 대표적인 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시행을 했다가 3개월 만에 이번에 다시
완화했잖아요. 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시행을 했는데 매물 잠김 효과 때문에 집값이 상승을 하고 그러면 집값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신규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신규 주택은 바로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다주택자의 매물을 끌어내려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또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2029년이 되면 정부의 입장이 다시 달라질 겁니다. 왜냐? 2029년이 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다시 재시행이 되는데 2029년까지 지금 추세로 갔을 때 서울에 신규 주택 물량이 나올 일이 없지 않습니까? 늘어날 일이. 네. 그러면 다주택자 매물 잠김이 다시 시작되면 집값이 또 오르겠죠, 서울에. 예. 그러면 그때 가서 정부가 또 다주택자 매물을 풀기 위해서 다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 줄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달라지는 동태적 비일관성의 문제인데 이걸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세 중과 일단은 청와대 쪽에서는 이걸 다시 하는 건 아니다, 유예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5월 설명을 10일 하고 이전에도 있는데요. 똑같은 얘기를 했죠. 예. 그런데 앞서서도 보면은 뭐 대주주 양도세라든지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라든지 여러 차례 정책을 이렇게 물러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서 좀 우리가 짚어봐야 될 시사점은 없을까요? 시사점은 결국은 정책을 발표할 때 기본적으로 그 정책을 발표할 때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갖다가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완성된 정책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 정책이라는 것이 뭐 툭하면 SNS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에서 고위 관계자들이 나가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게 막 언론에 파급 효과가 나오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된 다음에 나중에 여기저기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온다 저런 문제가 나온다고 보도나 전문가의 지적이 나오면 다시 또 그거를 뒤로 되돌리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행보를 보이는 데다가 거의 뭐 양치기 소년처럼 5월 10일 이후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재시행한다고 했다가 3개월 만에 되돌리고 이런 행보를 계속 보이니까 그 사이에서 금융소비자라든지 그다음에 무주택 수요자들만 왔다 갔다 하면서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 계속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은 반드시 신중하게 점검을 해서 철회하는 일 없이 시장에 신뢰감을 주는 그런 정책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 같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심각한 메모리 반도체 수급난 또 전례 없는 가격 폭등이 이어지고 있죠. 애플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대 속에서도 중국 메모리 칩 사용을 요청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애플이 아이폰과 맥북 등 제품군에 중국 창신 메모리 칩을 시험 적용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중국 내 판매 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창신 메모리와 부품 공급 관련 초기 논의를 벌여왔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애플은 메모리 가격 상승 고충을 호소하며 미국 외 지역에 판매하는 제품에는 중국산 메모리 제품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요청한 상태.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미국 여야 모두 애플의 중국 칩 사용 시도에 부정적입니다. 상해 증시 상장 첫날 주가가 460% 폭등해 중국 시가총액 1위가 된 창신 메모리는 미국의 중국 인민해방군 지원기업 지정 명단에 올랐습니다. But the CXMT debut itself was astonishing. We use words like surge all the time, and on days like this, I regret that. 이 명단은 법적 제재를 받는 건 아니지만 미군과의 계약이 제한되고 미국 투자자에 대한 경고 역할을 해 무역 제재의 전조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미국 HP 등 글로벌 PC 제조사들은 이미 노트북과 PC 제품에 창신 메모리 칩을 적용하기 시작한 상태. 중국의 오픈소스 AI 모델에 이은 메모리 칩 공급 확대는 미국의 중국 AI 봉쇄와 반도체 수급 상황, 증시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was the emergence of these open source Chinese models. This is going to be a game changer for a lot of reasons. AI 데이터 센터 건립 열풍으로 스마트폰과 PC 업계는 지난해 말부터 메모리 반도체 칩 부족과 가격 급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맥북과 아이패드 가격을 $100에서 $300 정도 올린 애플이 다음 달 아이폰 신제품 출시 때 또 가격을 인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주말 동안 폭염이 좀 누그러졌는데 열대야는 어땠습니까? 네, 중대경보 수준의 폭염이 한풀 꺾이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열대야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밤사이 서울의 최저기온은 24.8도로 이틀째 열대야가 주춤하고 있고요. 출근길 아침 공기가 비교적 상쾌합니다. 네, 그럼 오늘 한낮 기온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무더위가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닙니다. 서울은 폭염 경보가 주의보로 완화됐을 뿐 한낮에 33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높겠습니다. 폭염이 기세가 지난주보다 약해졌지만 찜통더위는 계속됩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호남, 경남 일부 지역의 폭염 경보가 강원과 경북 동해안을 제외한 그 밖의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열대야주의보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광주와 제주 27도를 웃돌고 있고요. 서울도 25.2도로 오름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3도, 전주 34도, 대구 32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아침까지, 제주도는 오전까지 산발적인 비가 조금 더 이어지다 그치겠고 한낮에도 속초와 강릉은 28도에 그치겠습니다. 말복이 들어있는 이번 주 내륙은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요. 밤낮 없는 무더위가 지속하겠습니다. 다만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날씨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이어지겠고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에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8월 10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업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